권룡제 앤드 AI 청제국 전성기의 완성자 그리고 쇠퇴의 서막 1. 서론 권룡제 1711만 1799 제2735만 1796는 청나라의 제6대 황제이자 중국 역사상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권력을 행사한 군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름은 아이신기호로 홍역이며 묘호는 고종, 시호는 순황제이다. 그는 조부 강희제와 부친 옹정제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제국의 국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강희옹정 권룡 세 황제의 치세 약 130여 년을 흔히 강건성세라 부르는데 권룡제의 치세는 그 성세의 절정이자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 권룡제의 60년 치세 동안 청나라의 영토는 역대 중국 왕조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인구는 3억 명을 넘어섰으며 방대한 문화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년에는 관료 사회의 부패, 재정 악화, 대규모 밀란이 겹치며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권룡제의 출생과 성장, 즉위 과정, 통치와 군사 정문화적 업적, 그리고 말년의 문제점과 역사적 평가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출생과 즉위 이전의 성장. 홍역은 1711년 옹친왕 윤진 훗날의 옹정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훗날 효성헌황후로 추존되는 류호록씨이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홍역은 12살 무렵 조부 강희제를 처음 아련하였는데 강희제는 손자의 영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직접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게 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학자들은 강희제가 후계자를 정할 때 손자 홍역의 자질까지 염두에 두고 윤진을 선택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옹정제는 즉위 후 황자들 사이에 치열한 후계 다툼을 막기 위해 태자밀건법이라는 비밀 후계 지명 제도를 만들었다. 황제가 후계자의 이름을 적은 문서를 권천궁의 정대광명 편액 뒤에 밀봉해 두었다가 황제 사후에 개봉하는 방식이었다. 옹정제는 즉위 초에 이미 홍역을 후계자로 지명해 두었고 홍역은 황자 시절 보친왕에 봉해져 국정 경험을 쌓았다. 1735년 옹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밀지가 개봉되었고 홍역은 25세의 나이로 황위에 올라 이듬해부터 권룡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3. 통치 스타일과 내치 3.1 관용과 엄격의 조화. 권룡제는 즉위 초 자신의 통치 방침을 관엄상제, 즉 관용과 엄격함을 조화시키는 것이라 천명하였다. 조부 강희제의 관대한 정치와 부친 옹정제의 엄격한 정치를 절충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옹정제 시기에 숙청되었던 종친들을 복권시키고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옹정제가 정비한 군기처 중심의 효율적인 통치기구는 그대로 계승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더 공고히 하였다. 군기처는 황제 직속의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권룡 연간에 그 기능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3.2 경제와 민생. 권룡 연간 청나라의 경제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옹정제가 시행한 지정은제, 인두세를 토지세에 통합한 세제가 정착되면서 세 부담이 안정되었고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아메리카 대륙 원산 작물의 보급으로 산간 지역까지 경작지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권룡 초 약 1억 4천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치세 말에는 3억 명을 넘어섰다. 권룡제는 제2중 5차례에 걸쳐 전국의 전량, 토지세를 면제하는 등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였고 각지의 곡물 창고를 정비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강남 지방의 상공업과 대외 무역도 크게 발달하여 국고에는 막대한 은이 축적되었다. 3.3 남순과 순행 정치. 권룡제는 조부 강희제를 본받아 제2기간 중 6차례에 걸쳐 강남 지방을 순행하는 남순을 단행하였다. 남순은 치수사업 점검, 강남 신사층 지역 엘리트의 회유, 황제 권위의 과시 등 여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사였다. 그러나 화려한 행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고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후대에는 권룡제 사치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3.4 가족과 후계 문제. 권룡제의 전궁 황후는 효연순왕후 부찰씨로 권룡제가 평생 깊이 사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두 아들이 모두 어려서 죽고 1748년 황후마저 동순 도중 병사하자 권룡제는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조정이 얼어붙을 정도로 엄혹한 처벌을 남발하였다. 계후인 나랍씨는 1765년 남순 도중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건만주족 관습상 국상 때에만 허용되는 행위로 황제의 경로를 사사실상 폐서인되었고 이후 권룡제는 새 황후를 세우지 않았다.
여러 황자가 잇따라 요절하는 불운 속에서 권룡제는 1773년 15째 아들 옹염을 비밀리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4. 군사적 업적 10전 권룡제는 자신의 제의 중 이루어진 10차례의 원정을 10전무공이라 자찬하고 스스로를 10전 노인이라 칭하였다. 10차례의 원정이란 중가르 평정 2회, 회부이구르 평정 1회, 대소금천 토벌 2회, 대만 임상문의 난 진압 1회, 미얀마 원정 1회, 베트남 원정 1회, 구르카네팔 원정 2회를 가리킨다. 4.1 중가르와 신강의 평정 10전무공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중가르 제국의 정복이다. 중가르는 서몽골 오이라트계 유목국가로 강희제 이래 청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대립해왔다. 권룡제는 중가르 내부의 계승 분쟁을 틈타 1755년과 1757년 두 차례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여 중가르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가르인에 대한 대규모 살육과 강제 이주가 자행되어 중가르 부족 자체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학계에서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어 1759년에는 타린 분지의 회부 이슬람계 위구르 세령을 평정하여 텐산 남북로 전역을 장악하였다. 권룡제는 이세 영토를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의 신강이라 명명하고 이리 장군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청해 판도는 약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최대 영역을 이루었고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4.2 대소금천 토벌과 대만 평정 스촨 서부 산악지대의 티베트계 토사 세력인 대금천 소금천에 대한 두 차례 토벌 1747만, 1749, 1771만, 1776은 10전무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전쟁이었다. 험준한 지형에 석조 막루를 쌓고 저항하는 소수의 토착 세력을 제압하는데 수만의 병력과 은 7천만 양이 넘는 전비가 소모되어 중가르 원정 전체보다 큰 부담을 남겼다. 전후청은 이 지역의 토사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지배를 강화하는 개토기류를 단행하였다. 한편 1786년 대만에서 천지의 계열의 임상문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자 권룡제는 복강한을 파견하여 이듬해 이를 진압하였다. 이난은 청대 대만 최대의 민변으로 조정이 대만 통치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4.3 티베트와 주변국 관계 권룡제는 티베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1791년 네팔의 구르카족이 티베트를 침공하자 복강한이 이끄는 원정군을 파견하여 이를 격퇴하고 1793년 흠정장내선 후장정 29조를 반포하였다. 이 장정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전세, 환생자 선정 과정에 근병 추첨 제도를 도입하고 주장 대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티베트에 대한 청 조정의 영향력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반면 미얀마와 베트남 원정은 막대한 인명과 비용을 소모하고도 실질적 성과 없이 형식적인 조공관계 수립에 그쳐 10전무공의 허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5. 문화적 업적 5.1 사고전서의 편찬 권룡제 문화사업의 정점은 사고전서 편찬이다. 1772년 시작되어 약 1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총서는 경사자집의 내부로 고금의 서적을 분류 정리한 것으로 약 3,500종, 7만 9천여 권에 이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서이다. 기윤 등 당대 최고의 학자 수백 명이 편찬에 동원되었고 완성된 전서는 7벌을 필사하여 자금성 문영각 등 전국 7곳의 서고에 보관하였다. 사고전서는 방대한 문헌을 보존 정리한 위대한 학술 사업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편찬 과정에서 청 왕조와 만주족의 불리한 내용을 담은 서적 수천 종이 금서로 지정되어 소각되거나 내용이 삭제 개찬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고전서 편찬은 문화의 보존인 동시에 문화의 검열이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다. 5.2 문자옥과 사상통제 권룡 연간에는 문자옥, 즉 글에 담긴 표현을 문제 삼아 지식인을 처벌하는 필화 사건이 청대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130여 건에 달하는 문자옥이 발생하여 수많은 문인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이는 한족 지식인 사회를 위축시켰다. 그 결과 학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을 피하고 고전 문헌의 실증적 고증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학풍이 청대 고증학, 건가학파의 융성으로 이어진 것은 역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5.3 예술 애호와 궁정문화 권룡제 자신도 대단한 예술 애호가였다. 그는 평생 4만 수가 넘는 시를 지었다고 하며 문학적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가 팍하다.
서화도자기옥기 등 방대한 미술품을 수집하여 오늘날 베이징과 타이베이 고궁박물원 소장품의 근간을 이루었다. 다만 소장한 명화에 감상인도장을 수십 개씩 찍고 여백에 글을 써넣는 습관은 후대 감식가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또한 그는 원명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서양 선교사, 카스틸리온의 낭세형 등을 기용하여 바로크 양식의 서양류를 짓게 하는 등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궁정 문화를 꽃피웠다. 6. 대외 관계와 맥카트니 사절단. 건륭제 치세의 대외 무역은 1757년 이후 광저우 한 항구로 제한되었고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 조합이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이른바 광동무역체제이다. 차비 단도자기 수출로 막대한 은이 유입되었으나 무역 확대를 원하던 영국은 1793년 조지 맥카트니 조지 머카트니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맥카트니는 건륭제의 83세 성수생일 축하를 명분으로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황제를 아련하고 무역항 확대, 상주 사절 교환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건륭제는 천조는 물산이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으니 외국의 물건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칙서로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3개 구고도의 예를 둘러싼 을의 갈등으로도 유명한 이 사건은 전통적 중화 질서와 근대 국제 질서의 충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평가되며 이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아편 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7. 말년의 그늘 화신의 전횡과 제국의 균열. 건륭제 치세 후반의 최대 오점은 총신 화신의 중용이다. 젊은 시의 출신의 화신은 1770년대 중반 건륭제의 눈에 들어 초고속으로 승진하였고 군기대 신호부상서 등 요직을 겸임하며 20여 년간 국정을 좌우하였다. 그는 매관매직과 뇌물수수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훗날 가경제가 그를 숙청하고 몰수한 재산이 국가 세입의 10수년치에 해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다. 화신을 정점으로 한 부패의 사슬은 관료 사회 전체로 퍼져 지방 행정을 마비시켰다. 한편 인구 폭증에 따른 경작지 부족, 유민의 증가, 과중한 수탈은 사회 불안을 키웠다. 1796년, 즉 건륭제가 퇴위하던 해에 후베이 스촨산시 접경, 산악지대에서 백령교도의 난이 폭발하였다. 이 난은 9년에 걸쳐 지속되며 청조정의 막대한 군비 지출을 강요하였고 강건성세 동안 축적된 국고를 소진시켰다. 8기군의 전투력 저하가 드러나 향용 등 한인 의용군에 의존해야 했던 사실은 제국 군사체제의 이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8. 퇴위와 추금. 건륭제는 일찍이 조부 강희제의 제61년을 감히 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이 약속에 따라 그는 제60년째인 1795년 15째 아들 옹염, 가경제에게 양위를 선언하고 1796년 정월 태상황제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퇴위에 불과하였다. 건륭제는 태상황으로서 여전히 궁중의 실권과 궁국 대사의 결정권을 장악하였고 연호조차 궁중에서는 계속 건륭을 사용하게 하였다. 가경제가 실질적인 친정을 시작한 것은 1799년 2월 건륭제가 89세로 사망한 뒤였다. 가경제는 부왕의 상중에 곧바로 화신을 체포하여 자진을 명하고 그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건륭제는 청동릉의 유릉에 안장되었다. 9. 역사적 평가. 건륭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는 청제국의 판도를 최대로 확장하여 오늘날 중국 영토의 골격을 완성하였고 다민족 제국의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사고전서로 대표되는 대규모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 학문의 집대성을 이루었다. 그의 치세의 중국은 인구 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뚜렷하다. 잦은 원정과 남순, 궁정의 사치는 재정을 잠식하였고 문자옥은 지식사회의 활력을 억눌렀으며 화신의 전횡을 방치한 말년의 실정은 관료체제 전반의 부패를 낳았다. 또한 맥카트니 사절단 거절에서 드러나듯 세계사의 변화, 특히 산업혁명 이후 서양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통적 중화 질서에 안주함으로써 19세기 서세동점의 경랑에 대비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요컨대 건륭제는 성세의 완성자인 동시에 세태의 씨앗을 뿌린 군주였다. 그의 치세는 전통 중국이 도달한 마지막 절정이자 근대의 도전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대 제국의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깊은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